기차를 타면 참 상쾌해진다. 아니, 그것이 달아나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러하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굉장히 연기를 토한다. 무섭고 튼튼하게 된 몸뚱이가 길다래서 산모퉁이를 돌 때면 꿈틀거린다. 순식간에 굴 속을 빠져나와서는 덜덜거리면서 철교 위를 지나간다. 정말 장쾌하다. 젊은 재수는 푸른 언덕에 서서 그것을 바라다 본다. 마음이 금세 행복스러워진다. 자기가 좀 더 잘나고 좀 더 훌륭한 인물인 것처럼 느껴진다. 어깨가 으쓱해지며 힘이 생긴다. 만일 내가 하고자 하면 저것을 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몇백 리박 타양일지라도 단박에 갈 수가 있구나 되풀이한다. 지금에는 자기 주위에 산과 논과 밭과 언덕뿐이지만 별안간 이것을 번화한 거리로 변하게 할 수 있구나 상상한다. 그것은 꿈과 같이 아름답고 기쁜 일이다. 그래서 재수는 일을 하다가도 기차 가는 소리가 들려오면 얼른 뛰어와 빼놓지 않고 배웅을 한다. 바라보며 얼마든지 자기의 가슴을 흥분시킨다. 자꾸 되풀이하여 공상한다. 고운 꿈이 기차 바퀴를 따라 멀리 달렸다가 검은 연기만이 허공에서 사라질 때서야 발길을 돌린다. 그는 결단코 불행한 것이 아니다. 또 그리 행복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재수는 자기의 환경을 실제보다도 몇 배 더 과장하여 불행한 것 같이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될 수만 있으면 가슴을 찌르르하게 해주는 역경이 오는 것을 기대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끝끝내 참지 못하고 비장한 모양으로 멀리 고향을 떠나는 장면을 생각한다. 돈은 없어도 관계치 않다고 마음먹는다. 겨우 기차상만 가지면 그만이다. 남루한 의복에다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괴나리 보쯤이라도 좋다. 그토록 초라한 행색을 하고 큰 뜻을 품어 어디까지든지 가보는 것이 남아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언제나 그는 고연히 희망이 크다. 언간 해가 저문다. 재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집을 향하여 돌아간다. 그럴 것이 사방이 너무 고요하여 그는 기운이 나지 않는다. 묵묵히 서 있는 산봉우리, 넓기만한 벌판, 여기저기 보이는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다. 기차도 지나가지 않는다. 갑갑한 경치다. 동네 앞에 다다르니 여인네들이 물 깃는 소리가 들린다. 우물둥천이다. 벌써 어두컴컴하다. 정신없이 걸어가는 재수의 전면에서 인기척이 난다. 기침을 칵 한 번 하고 지나면서 보니 마을 색시가 머리 위에 물동이를 인 채 길을 비키노라 밭도랑 속에 서 있다. 시집 간다고 소문이 도는 영애다. 얼른 재수가 고개를 돌린다. 사실 여자 앞에 수줍어할 줄 아는 총각이지만 그보다도 수줍어하는 척 하려는 마음이 먼저이다. 그것은 저편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둠 속에서도 영애는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한번 서늘한 바람이 불어간다. 길을 비켜섰던 색시가 뒤에서 얌전스럽게 따라올 것을 사나이는 상상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애의 이쁜 얼굴이 생긴 푼수대로 재수의 눈안에 가득해진다. 단박에 마음이 뜨겁다. 그러나 총각은 걸음을 너무 빨리 걷고 처녀는 너무 가만히 걸어서 두 사람 사이는 거리가 펑 멀다. 영애가 시집을 가면 재수는 기차를 타리라고 결심한다. 실연한 자의 슬픔을 안고 멀리 가는 것이다. 상반신을 흔들거리며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속에
자기도 끼어 앉으리라. 창밖을 내다보며 고향을 이별하리라. 영예가 시집을 가서 잘 살도록 축복하리라. 생각하기만 하여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것으로 추측하여 보면 재수는 분명히 영예를 연모한다. 또 그리워하는 처녀가 출가를 하게 되니 확실히 그것은 사나이에게 대하여 시련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수는 일찍이 여자에게 사랑을 구해 본 적도 없고 또 지금의 영예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지 말고 자기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법도 없다. 그냥 사랑하고 사랑하기 까닭에 피녀가 출가를 하면 기차를 타고 어디로든지 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젊은 재수는 이성을 그리워하지만 시련하고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 눈물을 뿌리며 마을을 떠나가는 것을 더욱 그리워한다. 이러한 재수의 심중을 아는 동무들은 그를 가리켜 유치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재수는 자기의 마음을 그들에게 고백한 것이 퍽도 아쉽게 후회된다. 동무들이 물론 미워진다. 별안간 자기의 주위가 쓸쓸해지며 외롭다. 또 한 번 달아나는 기차의 모양을 연상하며 달콤한 공상 가운데로 젖어든다. 집에 이르러 쌀이문을 밀치고 그는 안마당으로 들어선다. 인제는 아주 캄캄하고 시원한 여름밤이다. 봉당에 펼친 멍석 위에 가서 쓰러지니 아직 등잔불도 켜지를 않아서 더욱 하늘의 별들이 수많이 반짝거린다. 재수는 입대껏 계속하던 공상을 잠깐 잊어버리고 만다. 어머니가 밥상을 가지고 온 탓이다. 말을 들으니 영예가 시집을 안 가겠다고 앙탈을 했다 한다. 눈치가 전부터 제 속으로 정해두었던 사내놈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재수는 까닭 없이 얼굴이 화끈화끈 다한다. 희미한 속에서도 어머니가 자꾸 자기 눈치만 살피는 것 같다. 등잔불 붙이는 것을 그는 말린다. 혹시 영애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재수는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서로 내외를 하며 지내지만 그전에는 동리에서 여럿이 함께 때를 지어 한 10리길이나 되는 산 너머 읍내로 학교회를 다닌 사이다. 그때 정령코 영애는 재수를 아이들 속에서 가장 좋아한 것 같다. 응한이라는 심술꾸러기가 장난을 치면 영애가 소리를 지르며 재수 옆으로 달아온 옛날 기억을 그는 생각해 본다. 돌연 그는 마음이 만족하다. 정말로 영애가 자기를 연모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출가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한게 놀랄만한 기적의 시련을 보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행복인 것과 같다. 그러나 사실은 영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다더라도 그것에만은 마음이 무한 섭섭하나 일변 가슴이 뿌듯하게 자극을 받는 쾌감은 마찬가지로 만족하다. 영애에게 딴 애인이 있으면 가을에 영애가 시집을 갈 때서야 실현할 예정이었던 자기의 비장한 출발이 좀 더 일찍 실현될 뿐이다. 양편 어느 쪽이거나 재수는 긴장해야 한다. 그는 그것이 좋다. 이튿날도 기차는 지나간다. 멀리서는 삑하고 크게 호통을 치고 가깝게 와서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야단스럽다. 산모퉁이를 돌고 논 옆을 지나고 철교 위를 달린다. 꿈을 잔뜩 싣고서 쏜살같이 지평선을 향하여 내닫는다. 누가 보아도 통쾌하다. 일손을 멈추고 재수가 동네를 건너다 보니까 금세 떠나갈 듯하게 소란스럽다. 시커먼 연기가 없지 갈팡질팡 사람들이 왔다 갔다 흡사 불난 것 모양이다. 양복 입은 사람 몇몇이
마을 노소들에게 휩쓸려 이 집 저 집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무슨 조사를 할 것으로 면소나 군청에서 나왔구나 알 일이다. 이쪽에서도 일을 하다 말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편에서도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 술 한 되에 눈물이 한 말 하고 철뚝 옆에 써서 박았다. 모두 밤낮으로 보는 말뚝이다. 밀조주를 집에서 몰래 만들어 먹으면 벌금을 물릴 테니까 들키는 날에 가서는 술 한 대 폭에 후회하는 눈물을 한 말이나 흘리게 될 터이니 조심하라는 말이다. 이 바쁜 농사철에 날은 가물고 누가 술 만들어 먹고 있는 미친놈 없을 게다. 그러나 오늘 조사에 걸린 사람이 있으니 탈이다. 최주부 집이다. 70이나 되는 노인이 언제 갱소년을 했는지 젊은 사람 뺨치게 날쌔게도 뛰어온다. 저기 느티나무 고목 아래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모양이나 알아들을 재간이 없다. 하지만은 최주부의 아들은 벌써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다. 모르는 사이에 호미를 떨어뜨리고 앞으로 내닫는다. 사실대로 늙은 아버지 돌아가면 벼란간에 일을 치를 능력 없고 우안에 약 쓸 돈도 없어서 살무사 5마리 잡아다가 그놈 고느라고 그리 됐노라 사료여도 쓸데없다. 고지 듣지를 않는다. 저질러 놓은 후인이 할 수 없다. 그날부터 부자가 호출에 불려다니느라고 겨를이 안 난다. 바쁜 농사철에 일꾼을 또 잃어버렸다. 아무리 채채 제기 참 하고 탄식들을 해도 매 한 가지다. 동정을 하려면야 끝이 없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하소연하는 마나님과 며느리도 불쌍하다. 아이들도 가련하다. 한 되에 한 말이 뭐냐? 사실 술 한 되에 눈물은 한 섬이나 뿌린 몫이다. 벼란간 멀리서 기차 가는 소리가 빽하고 짧게 들려온다. 펄쩍 재수는 일어서서 고개를 든다. 부화가 부글부글 끓는다. 촌민들의 가난한 모양, 불쌍한 꼴을 목도해도 재수는 예의 떠나가는 공상을 연결하는 버릇이다. 이번에도 한결같다. 최주부의 아들을 찾아가서 위안의 말을 할 때도 그 당자에게 대한 것보다 훨씬 풍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머릿속에다 환상을 그린다. 언제인가 세계 장려를 하느라고 야단이 나서 남녀노소가 흰옷을 입기만 하면 시커먼 먹물벼락을 맞던 때도 여러 사람이 당한 고통을 다시 정신적으로 통일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던 재수이다. 처음으로 일자진주를 들이고 모를 심기 시작하던 때도 목화를 하기 위하여 돋아나온 보리싹을 자기 발로 짓밟던 때에도 이 꼴을 보지 않고 멀리 가리라 흥분하던 재수이다. 그는 항상 끌고 또 그럴 수밖에는 도리도 없다. 이런 임시에만은 한 분 어머니나 동생들도 마음에 안 걸린다. 어떻게든지 되려니 마련이 선다.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 그리 간구한 처지가 아니니 머슴이 들어온데도 별반 변통이 없을 정도다. 그러면서도 오늘까지 이곳을 떠나지 못한 것은 또한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다. 남은 믿지 못할 일이다. 집안의 장성한 사나이라고는 자기 혼자요, 모두 여자이며 또 노인과 어린아이다. 뒤치다꺼리 할 일이 태산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는 생각에 젖어 있다. 무엇을 계산도 해보고 계획도 해보고 한다. 큰 희망을 가졌다가 금세 깊은 근심으로 빠지기도 한다. 이따금씩 그는 기발한 의견을 내었다가 단박에 그것을 꺼버리기도 한다. 동네 어귀 동산 밑으로 그 일대에다가 전부 밤나무를 심어서 다른 곳 능금이나 포도의 과수원처럼 밤나무밭을 만들리라 가끔 생각한다.
몇 해 후 밤나무들이 일제히 크면 이 땅이 밤명산지가 되고 따라서 자기 집 살림은 걱정 없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별안간 마음이 들뜬다. 남들은 아무 생각도 없어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만 발견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섭게 기쁘다. 남들이 눈치를 알까 겁난다. 비밀이다. 가만히 그것을 형락한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따져보니 안 될 말이다. 첫째, 부근 일대는 국유지다. 국유림이다. 남는 것은 건너마을 유력한 집안의 종산이다. 나무는커녕 소 한 마리 못 맨다. 풀포기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또 어떻게 할 자본도 없다. 아니, 농사일에서 세어날 시간도 없다. 그리고 먼 장래를 내다보며 몇 해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그런 일이다. 딱한 노릇이다. 한순간 그는 절망한다. 어떤 때 가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원망스럽다. 그것은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정해진 자기의 숙명인 양하여 한 곱 더 슬프다. 일평생을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유족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애달퍼하며 또 감격하기도 한다. 아니, 어느 편으로 자기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이야말로 용감하게 눈을 딱 감고 멀리 달아나서 타양의 하늘 아래로 방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동정도 한다. 내일 아침에라도 정거장으로 나갈까 생각한다. 재수는 한 군데 가만히 서 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서 있다. 꿈 같은 별빛이 흐르고 여름밤에 부드러운 바람이 분다.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 말소리가 소근소근 들린다. 솔나무 울타리 사이로 가느다랗게 새어나오는 아낙네들의 이야기 소리다. 재수는 흡사히 물결이나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무심코 천연덕스럽게 서서 그것을 듣는다. 시집갈 영의 이야기다. 본인은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여인들만이 그에게 대한 소문을 쑥덕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영애가 시집을 안 가려고 버티는 것은 필시 재수 때문일 것이라고 누가 소근거린다. 재수네하고 영애네하고는 바로 이웃집이 아니냐고 말한다. 전에 학교에 다니던 어릴 때부터 영애는 재수를 따랐다고 쑥덕인다. 재수는 밖에 서서 여전히 조용하게 듣고 서 있다. 아니, 영애네 집에서는 재수보다도 응한이 집이 더 가깝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응한이는 전에도 읍내로 학교를 다닐 때부터 장난꾸러기로 계집애를 못살게 굴었지만은 영애에게는 그 후로도 두고두고 장성토록 뒤를 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10번 찍어 안이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밤마다 가만히 보면 으슥해서 응한이는 번번이 영애네 집 근처로 빙빙 돈다고 한다. 한 계집애가 하는 소리다. 정녕 영애의 눈치도 응한이한테 달다고 장담을 한다. 재수인지 응한인지 영애 남편이 될 논팽이가 누구인지 세상에 세고 세인 것이 남잔데 알 수 있나? 모두 코 있고 눈 있는 사람이겠지 별났겠느냐고 그런 소리도 들린다. 영애가 부모님 말씀을 거절하고 시집을 안 가겠다는 것이 몹시도 궁금들하며 할 것 없는 심심한 촌부인네들에게는 해롭지 아니한 화제를 던져준 모양이다. 순간 재수는 새삼스럽게 놀란다. 자기가 서 있는 주위를 살펴본다. 길이다. 누구네 집 울타리 옆이다. 저편 집안에 소근거리던 여인들도 인기척을 알아차린 눈치다. 금세로 이야기 소리가 뚝 그친다. 잠잠한 가운데 개구리 우는 소리만이 먼 논 가운데서 들려온다. 그는 멀지 아니하여서
인자는 정말 자기가 초라한 꼴로 기차를 타고 어디로든지 방랑의 길을 떠나갈 것 같이 여겨진다. 바로 며칠 후에 그것이 실현될 것처럼 예측이 든다. 그리고 그것은 어여쁜 영예 때문이라고 혼자 단정해버린다. 영의 사랑을 얻게 될는지 혹은 아주 잃어버리게 될는지 마을 여인네들의 이야기처럼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동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될 것만 같다. 한번 영애를 만나거든 수줍어하지 말고 고개 돌려 말을 붙여볼까 생각한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응한이를 찾아보고 알아봐야 되겠다고 마음먹는다. 전후 기맥을 낳은 연후에야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서 영애네 쪽으로 통혼을 해야겠다고 속으로 작정한다. 혼자서도 어째 부끄럽다. 그보다는 어째 가슴을 쿡 찌르는 자극이 될 만한 비애가 오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시간을 또박또박 맞추어 기차는 언제든지 지나간다. 길다란 몸뚱아리가 동리 앞으로 쭉 뻗친 철로를 술술 내닫는다. 굴 속으로 들어갈 때는 산이 막혀서 차 가는 소리가 잠시 조용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다시 우렁차게 사방을 진동한다. 재수는 신이 나서 뛰어간다. 푸른 언덕 위에서 달아나는 기차를 내려다본다. 얼른 영의 속심을 알아봐야 되겠다고 자기에게 스스로 일러준다. 돌이켜 서서 논매던 곳으로 오려니까 저편 동리 앞에서 분명히 어머니가 나오며 재수에게 향하고 손을 내젓는다. 보아하니 급한 눈치다. 두 손을 한꺼번에 들고서 바쁘게 흔든다. 소리도 지르는 모양이다. 재수는 그제서야 긴가 맨가 앞으로 발걸음을 떼어놓는다. 어느 틈에 뒷동산에 사람들이 유난히 모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집집마다 여편네들이 들끓어 나온다. 거의 송장이 되다시피 한 최주부를 모여든 동리 청년들이 안어다가 그의 방에 누인다. 최주부의 아들은 그런데도 안 보인다. 그는 부친의 병환을 위하여 살무사 술을 담그려다가 불행히 들키고 물게 된 벌금 대신에 몇 달 동안의 자유를 잃은 것이다. 동정해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나 아버지 되는 최주부는 생각다 못하여 환장이 된 꼴이다. 그리 된 것이 모두 자기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얼마 안 가서 죽을 목숨 하루바삐 끊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모두 산으로 들로 일나간 틈을 타서 뒷동산에 올라 목을 맨 것이다. 깨어난 최주부는 그 후부터 침식을 잊어버리고 울기만 한다.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며칠 동안이나 최주부네 집은 사는 사람의 빛이 안 난다. 생활하는 향기가 없다. 재수는 하루 한 번씩 일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던 것을 점점 파고 들어간다. 불끈하는 심화가 이따금씩 솟는다. 그것이 기차 소리를 듣는 때는 유별이 더하다. 깊은 밤 최주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그는 참지 못한다. 밤새도록 잠도 이루지 못한다. 자기와 같은 온 마을의 농꾼들이 모두 불쌍해서 견디지 못한다. 고개를 흔들며 아 소리를 홀로 앉아서 자꾸 연발한다. 손바닥을 부빈다. 캄캄한 속에서 아무것도 없건만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에 잠긴다. 살이 점점 마르는 것 같다. 새벽에 재수는 여전히 지게를 지고 쌀이문을 밀친다. 지게에는 아무것도 없고 비었다.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였다. 맨발에 집신이다. 동리 앞 우물동천까지 오매 영애가 막 물을 길러 이고 나선다. 벼란간 가슴이 용솟음친다.
이번에는 영예 쪽에서 얌전스럽게 길을 비킨다. 지나칠 때 서로 얼굴이 빨개진다. 재수는 고개를 돌려 영의 뒷모양을 한번 바라다 본다. 생전 처음이다. 산비탈, 재순의 나무짐이 쌓여있는 솔동이를 뒤로 가서 재수는 지게를 벗어놓고 숨겨서 가지고 나온 보퉁이를 집어든다. 조그마한 것이나 그것을 든 손이 남의 눈에 띌까 무섭다. 적삼 안주머니에다 넣어둔 돈지갑을 몇 번이고 만져본다. 살금살금 고갯길로 내려온다. 아까 영애를 만났을 때보다도 더 한층 가슴이 두근거리며 뛴다. 빽 하고 정거장에서 짧게 기적소리가 귀를 쏜다. 참, 영희한테 좀 말을 건네볼 걸 하고 생각한다. 응한이를 찾아가는 것을 최주부 때문에 깜빡 잊어버렸구나 하고 정신이 난다. 그러나 재수는 속으로 연거푸 되풀이하며 영애는 확실히 응한이와 눈이 맞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자기에게 혹시 마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따진다. 나중에는 영애 집에서 재순의 집보다 훨씬 응한네 집이 가까웠다고까지 곱상스러워진다. 그리고 지금 자기 생각대로 사실 응한이와 영애가 서로 눈이 맞았으면 하고 바라며 또 그들의 앞날을 위하여 비는 마음이다. 재수는 정신없이 기차를 탄다. 안이 환하고 앉은 자리가 몹시 푹신푹신하다. 어머니와 동생, 영애, 최주부의 아들,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마음과 눈 속으로 휩쓸려 왔다 갔다 한다. 한번 입술을 꽉 다물인다. 속으로 어머니에게 사죄할 할 편지 사연을 꾸미기도 한다. 모르는 사이에 기차가 스르르 미끄러져서 떠나간다. 재수의 생각에는 기차가 북쪽으로 달아나는 것이라고 안다. 그리하여 황막한 북극을 연상하여 본다. 넓은 만주의 벌판을 그려본다. 그러나 기차는 봉천행이 아니라 부산행이다. 반대로다 남쪽으로 내뺀다. 그가 일을 하던 논과 밭을 지난다. 밤낮 서서 내려다보던 푸른 언덕 밑을 돈다. 물빛으로 색칠해 놓은 다리 위를 요란스럽게 지나간다. 재수는 뽐내고 싶게 용감해진다. 창을 열어놓으니 바람이 시원하기도 하다. 머리에 매었던 수건을 풀어서 목에다 걸치니까 그놈이 날려서 상쾌하게 파득거린다. 산모퉁이를 지날 때 고개를 내밀어 앞을 보면 씩씩거리고 달아나는 기관차의 모양이 보인다. 그것은 항상 분투 노력하는 녀석이다. 말할 수 없이 용감하고 씩씩한 사나이다. 무서운 호통을 치며 어디든지 돌진한다. 그렇다. 이 대륙을 정복하는 기차처럼 어떤 고난이 엄습하더라도 나아가 끝끝내 뜻을 이루리라고 재수는 결심한다.